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박북입니다. 오늘 2강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제 말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죠. 왜냐면 이건 뭐 병법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그 삶에서도 보면 상대를 알고 거기에 적절히 대처해야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독서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 역시 여러분들의 그 독서 지도 대상인 독자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독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볼 때 원하는 성공적인 독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독서를 실질적으로 독서 지도에 앞서서 먼저 독자, 내가 지도해야 될 대상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부류의 일반적인 어떤 특성들, 그리고 이제 지금 막 교사가 대면하고 있는 그 독자의 어떤 특별한 특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독서 계획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 그 계획된 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계신 대로 성공적인 독서 결과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준비한 2강 강의 주제는 독자 연구라고 정해봤어요. 그래서 독자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철저히 분석하고 내가 또 그 독자에 대해서 얼마나 전반적으로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독서를 성공적으로 그 독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첫 번째 이제 독자란 누구인가라는 내용부터 먼저 여러분하고 짚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독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다 독자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책을 쓴 작가들도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쓴 책들을 누구보다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 역시 뭐 어떤 때는 작가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는 독자가 되기도 하겠죠. 이 독자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좀 더 접근해서 정의를 해보면, 우선은 텍스트를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주체다. 독자는 작가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텍스트라는 것은 결국 작가가 쓴 글, 작가가 쓴 작품을 말하는데요. 작가들이 보통 글을 쓸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이제 쓰고 싶은 글들을 쓰는데, 그때 글을 쓸 때 아무 대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글을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그 누군가가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쓰지만, 결국 독자는 이제 작가가 그 글을 써서 이게 대중 앞에 내놓은 순간, 작가의 손을 떠난 순간 이제 이미 그 책의 주체는 독자가 되고 말죠. 그래서 작가가 이런 의미를 담고 이런 의미를 갖고 메시지를 갖고 썼지만, 독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독자가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제 이 책을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순간부터 또 이제 이렇게 보면서 계속 뭔가를 느끼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이렇게 다 보고 마지막 장을 보면서 책을 이제 덮으면서 그 순간까지 이제 뭐냐면 계속 자신 스스로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작가에게 질문을 하고, 또 어떤 글에 대해서는 감동을 하고, 또 어떤 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독자는 이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는 텍스트를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주체다. 독자는 작가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죠. 또 하나는 이제 독자는 책의 주인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책을 갖고 왔는데, 이 책의 주인은 누굴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과연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책을 쓴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렇게 작가를 말하겠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겠고요. 또 어떤 친구는 아마도 책을 만든 회사, 출판사가 책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좀 영악한 친구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책 선생님 사셨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선생님이 주인이시죠?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굴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책을 읽은 사람, 그러니까 독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책을 내가 돈을 주고 샀든 아니면 빌려서 책을 봤든 그 책을 읽는 순간 그 책은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책은 바로 그 책의 주인은 바로 독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이 그 책이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책을 잘 읽으면 훌륭한 독자는 이제 좋은 주인이 될 테고, 그렇지 않은 독자는 이제 좀 불량한 주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훌륭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독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작가는 독자가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그래야지 좀 더 좋은 책을 쓸 수 있을 테고, 출판사 역시 독자가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독자가 필요로 하는 책, 계속 오랫동안 읽히는 책, 우리가 뭐 스테디셀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 사랑을 받는 그런 책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자는 이제 이렇게 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꼭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그러면은 이 독서 과정에서 독자에게 관여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텍스트가 독자에게 읽혀질 때까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 사실 이 책과 저와의 이 거리가 사실 요것밖에 안 되는데, 뭐 많이 뛰어봐야 한 이 정도 볼까요? 그런데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 책을 온전히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이제 좌우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관여하는 그 상황에서, 독서 상황에서 관여하는 요인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교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독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정보, 이런 경험, 이런 거 제가 스키마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거 참 중요하겠죠. 그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 또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독서 상황을 좌우하는 그런 요인에 그 관여를 하게 될까요? 네, 집중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새 그 몰입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화두가 돼서 많이 책도 나오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요. 얼마나 책을 읽는 그 동안에 집중을 하느냐라는 그 집중력도 그 책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학생이 그 집중을 못하는 학생인 경우에 집중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도움을 줘야 되고, 뭐 환경적으로 또 태생적으로 집중력이 약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억력도 관여가 된다고 해요. 기억력. 굉장히,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점차 기억력이라는 것이 그 퇴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도해야 될 그 학생들, 굉장히 또박또박한 기억력에 있어서는 뭐 최고의 그런 단계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들한테도 그 기억력의 그 정도의 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억력이 좋으면 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는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읽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리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렇지만 기억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앞에서 계속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글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그 후에도 그 책의 내용들이 이제 그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머리에 오래도록 남아서 그 친구들이 다른 활동들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내적 동기라는 거예요. 그 내적 동기라는 것은 굉장히 그 학습에 중요한,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어느 부분에서든. 그래서 그 책을 그 친구가 정말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정말 동기부여가 돼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가, 이런 태도. 마지못해서 읽는 친구들, 할 수 없이 뭐 시간을 때우느라고 뭐 읽는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기가 읽는다든지, 강제적으로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독서 그 결과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런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감정 상태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감정 상태.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독서에서는 감각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런 감수성이 발달한 친구들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굉장히 몰입을 잘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어떤 사건에도 자기가 푹 당기고, 그래서 글을 읽다가도 엉엉 울고 뭐 화도 내고 막 뭐 이러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학작품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와는 반대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책을 읽겠죠. 그죠? 그 감동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글에서 그런 것들이 꼭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한테 굉장히 잘 받아들여지는, 정확하게 독해가 되는 그런 종류의 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굉장히 그런 논리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친구들은 그런 글들을 읽거나 쓰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의 감정 상태, 내가 지금 기분이 우울하냐, 좋으냐, 활발하냐, 이런 상태도 역시 그 독서를 하는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휘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휘력이 굉장히 유창하고 풍부한 친구들은 당연히 어떤 책들을 읽어나가는데 문제가 없고 슬슬 잘 읽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휘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많이 그 어휘력을, 우리가 그래서 모든 뭐 쓰기나 읽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처음에 그 기초 학습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어휘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어휘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도 되게 중요해요. 그 시간 누릴 수 있는, 내가 몰입해서 여유 있게 그 책에 빠져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적으로 그런 여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물론 공부 때문에 학원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이 부족한, 뭐 책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핑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학습 상황에, 독서 상황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체력도 중요하죠. 그리고는 이제 뭐 경제력 같은 것도 중요해요. 내가 돈을 주고 책을 사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겠죠. 이런 요인들이 결국 이제 독자가 얼마만큼 성공적인 독서를 하느냐에 이제 크게 또 때로는 이제 작게라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교사는 이제 독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고 분석해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진단 또는 뭐 확인,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사실 뭐 보면 아이들만 이런 내적 동기가 필요한 건 아니고, 또 좋은 그 책은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한 영감을 주고 열정을 주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패트리샤 폴라코라고 하는 분이 지으신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이제 독서 부진아인 한 여자아이의 그 실화를 다룬 책이고, 작가의 자전적 그 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선생님이 여기 주인공인 트리샤에게 독서 부진하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서 그 친구가 끝내는
그 한 권의 책을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읽어낼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선생님의 힘, 그리고 결국은 그 주인공이 그런 선생님을 닮아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이런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까지 되게 된 그런 이제 일화를 다룬 감동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아이의 하나하나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드러내주는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안 보신 선생님들이 계시면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독자에게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각각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 특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독서를 지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자의 먼저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제가 이 독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처음은 독서 교육에 있어서 독자의 성별, 또 연령, 성격, 환경, 성향, 기질, 능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절대적 가치이고요. 또 상대적 기준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바꿔 말하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독자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조건은 독서 교사 입장에서 모두 존중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는 결국 지도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지도 기준, 각각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독서 지도 교사는 독자, 그러니까 아이의 인지적인 수준 외에 감성적인 영역까지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독자는 독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존 지식을 활용해서 계속 정보 처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스키마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같은 내용의 책을 읽더라도 그 지적이든 정서적이든 각각 그 이해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입장을 취하고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독서 지도를 하는 선생님이 보여야 할 태도는 그 어떤 정답에 의한 어떤 정답 그런 찾기로 하는 독서 교육이 아니고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겸손하게 그 관심을 가져야 훌륭한 독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과 자신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련 짓고 반응한다는 거죠. 예, 이것도 역시 책 속의 텍스트에 나오는 어떤 그 인물이라든지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문제와 관련을 짓고요. 동일시하고 뭐 그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독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는 그 텍스트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자기가 의미를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작가가 원하는 대로 독자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는 그 텍스트 안에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의미를 생성을 하면서 그 책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하고 또 다른 그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되고 아주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그 상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독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그 주제 활동으로 또 다른 강의 주제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건전하고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서는 뭐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그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정하고 이런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런 독자들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독자는 현실적인 독자하고 이상적인 독자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독자라는 거는 그냥 지금 이 텍스트를 읽고 있는 그냥 불특정한 현재의 독자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이상적 독자라는 건 뭐냐면
작가가 텍스트 내에서 뭐 전제하고 있기도 하지만 드러내지 않아도 어쨌든 그 작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누군가가 내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글을 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독자가 바로 이상적인 독자라는 거죠. 당연히 그 책은 이상적인 독자가 읽을 때 좀 더 그 텍스트와 작가의 가치가 좀 더 빛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동적인 독자와 능동적인 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동적인 독자는 텍스트를 작가가 제시하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그런 독자를 말하고요. 능동적인 독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또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뭐 때로는 수용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이런 적극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작가와 대화하면서 글을 읽는 그런 독자를 말하죠. 이런 독자의 형태가 우리가 독서 교육을 하는 목적이 이런 수동적인 독자를 이렇게 능동적인 독자로 화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독서 그 교육의 목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독자의 형태는 미숙한 독자와 능숙한 독자 이렇게 또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능숙한 독자는 이제 독서 과정에서 기존의 지식을 잘 활용해서 자기가 그 추론하고 이래서 독서를 정말 원하는 대로 잘 독해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거화하고 이런 그 독자, 뭐 앞에서 말씀드린 능동적 독자와 같은 유형의 그런 독자를 말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와 반면에 그러한 그 능력과 태도를 가지고 책을 읽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미숙한 독자, 능숙하지 않은 독자를 우리가 미숙한 독자라고 또 이제 분류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분류한 내용 좀 재밌는데요. 독자는 읽는 독자하고 보는 독자가 있다. 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앞에서 든 세 가지 독자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독자와 또는 이제 그렇지 않은 형태의 독자로 이렇게 나눠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경우는 그냥 그런 것보다는 서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의 독자다, 독자 상황이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말하자면 어떤 독자는 이제 책을 읽는데 활자 중심으로만 글을 읽는 독자가 있어요. 활자 중심으로. 그런데 반면에 어떤 독자는 비주얼 중심으로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비주얼 중심이라고 얘기하면 뭐 그림만 본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림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 활자로 된 상황 자체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미지화하면서 계속 그 글을 읽는 독자가 있어요. 이게 두 개 부분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면 굉장히 우리가 이상적인 그런 독서 형태가 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학생들을 잘 관찰해서 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물을 때 유난히 그 부분을 굉장히 이미지, 그걸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는 바로 이제 이런 보는 독자의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독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앞에서도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독자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소개드릴 내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독서 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독자의 모습이 능동적 독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능동적 독자는 도대체 어떤 독자인가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키워가야 능숙하지 않은 독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능숙한 독자로 키워가야 되잖아요. 변화시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능숙한 독자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숙한 독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 독자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 지식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독자라고 해요. 그래서 독서 과정에서 새로 접하는 정보는 이제 기존의 지식과 통합될 때 가장 더 잘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읽기 과정에서 자신의 그 독해 작용을 이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초인지 전략이다 막 이런 표현도 쓰는데 내가 독서를 하다가 뭐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왜 안 되는지 문제 상황을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다시 그걸 조정하고 독서를 한다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지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능숙한 독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해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예견하고 이를 위한 그 필요 행동을 하는데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좀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거 독해 과정에서 하는
내가 뭐 예를 들면 단어를 많이 모를 것 같다라고 하면 국어사전을 옆에다 끼고선 책을 읽는다든지, 뭐 예를 들면 홍명희의 아이들은 보기 어려운 책이지만 인국정 같은 책 같은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생소한 어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책을 볼 때는 그냥 사전 없이 읽다 보면은 이해가 얼른 잘 안 되는데 사전을 옆에 그럴 때 놓고 보면 그냥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능숙한 독자의 특성이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 담긴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읽기 과정 전반에서 그리고 읽은 후에도 끊임없는 추론을 이제 생성해요. 그래서 텍스트에서 제시되지 않은 정보들도 추론하고, 또 제시된 정보는 좀 더 정교히 하고, 이런 것들을 능숙한 독자는 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 과정에서 자기가 의문시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제기하면서 독서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뭐 이 과정이 그 독자가는 작가랑 같이 만나서 이렇게 독서를 하는 과정이 아니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내면 안에서 하는 질문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모두말 독서 토론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서로 꺼내놓고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지도해야 될 그 대상은 이제 이런 독자들 중에 어린이 독자죠. 그죠? 그래서 어린이 독자들의 특성 좀 어른 일반인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언어 발달 부분이랄지 아니면 아동 심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교사가 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어린이 독자는 흥미와 의견이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예, 흥미와 의견이 유동적이어서 그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나 이런 것들 빨리빨리 바뀌어요. 뭐 내가 어떤 거 좋아한다 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굉장히 막 동화가 슬픈 이야기 같은 거에 이렇게 심취해 있다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이런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의견도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아직 가치관이 굳건하게 형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 독자는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기심이 많고 열성적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부정적인 학습 경험으로 돌변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추가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호기심 많고 열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상황으로 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학습 경험으로 돌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교사 입장에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용적인 책 읽기보다는 재미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른들하고 독서 교사나 아니면 부모님하고 충돌이 많죠. 이 부분에.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하는 그 독서 추천 목록 있는데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되게 그 부분에 굉장히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그런 책보다는 학습에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쭉 목록이 좀 주로 재미 위주로 있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이해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향이나 유행보다는 자기 감동이 흔들린다라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 같은 거 이런 거 늘 이렇게 정하고 이런 흐름을 알 수 있지만 아이들은 또 그와는 좀 다른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뭐 베스트셀러 이런 거 같은 거 그게 큰 의미가 이제 없다는. 물론 해리포터와 같은 뭐 이런 좀 특별한 경우 또 있어요. 그런 이슈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것들이 어른들의 그런 도서 경향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독서 지도를 할 때 좀 더 용이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독서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독서 태도를 길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독서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강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에 대한 독자 개인의 가치관과 목적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독서가는 뭐 작게는 독서 활동을 할 때 그 선정하는 책 같은 경우도 그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정을 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치관 같은 경우에도 일방적인 그런 걸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려있는 대화를 나누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 호기심과 만족감을 자극할 수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점. 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제나 장르, 필자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 통로를 가지도록 하는 것. 예, 그런 독서 교육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독서 태도를 가지도록 길러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독서 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독서 목적을 이루기도 어렵고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갖기도 좀 어렵고 중간에 그냥 이렇게 사그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생활과 관련 짓는 거 이게 가장 또 중요하죠. 그래서 실생활하고 관련 짓을 수 있을 때 아이들도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교과 독서,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 있는 그 독서 활동 이런 것도 지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보다 폭넓은 그런 그 독서에 대한 교과에 대한 이해력, 그런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긍정적인 그 교과와 실생활과 그런 것을 연결해주는 고리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독서 태도를 길러주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기 독서에서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타이트한 이런 독서 스케줄이나 이제 그 교사의 욕심이나 학부모님의 욕심에 의해서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지적 능력에 적합하지 않는 어려운 책 이런 것도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느껴서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 읽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